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이 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 나이를 크게 의식하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에 치이고 가게 운영하다 보면 내가 몇 살인지 잊고 사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으려고 하니 새삼스럽게 48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구나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뭔지 뼈저리게 알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시장 한켠에서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나가셔서 하루 종일 서 계시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고생을 하셔도 형편이 크게 나아지는 일은 없었고, 저희 가족은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새 옷을 사는 게 부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쓰인 건 부모님이었어요. 저보다 부모님이 더 힘드신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뭘 해달라고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나중에 크면 꼭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어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됐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수신이 정신이 대입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혼자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미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기술을 배워서 당장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죠.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선영아, 그래도 4년제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니? 기술도 좋지만 너가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엄마, 나 미용 배울래. 4년제 대학 가봤자 졸업하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기술 하나 제대로 배워서 빨리 돈 버는 게 낫지 않아? 나 손재주 있잖아. 믿어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못하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 저는 그 길로 미용기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바로 동네 미용실에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청소하고 수건 개고 샴푸하는 일부터 시작했죠. 선배들 눈치도 많이 받고 손이 트도록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날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발이 너무 아파서 그대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출근했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더 컸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조로 또 몇 년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첫 가게를 차렸습니다. 의자 3개짜리 아담한 가게였지만 간판을 다는 날 엄마가 우셨던 기억이 선명해요. 엄마가 우시는 걸 보며 저도 코끝이 찡해졌죠. 엄마, 울지 마. 이게 시작이야. 나 앞으로 더 잘 될 거거든. 아유, 우리 딸. 엄마가 뭘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나 키워준 게 제일 큰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그날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더 잘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헛되지 않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고 단골분들이 지인을 데려오면서 가게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단순히 머리만 잘하는 미용사가 아니라 손님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원장이 되고 싶었어요. 손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먼저 들어주고 그분의 얼굴형과 생활 방식에 맞는 스타일을 제안해드리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고민을 기억해서 먼저 여쭤보고 머리를 하시면서 힘드셨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고 이사를 가신 뒤에도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저한테는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1호점이 자리를 잡고 몇 년이 지나자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일부 지분까지 제 명의로 마련하게 됐어요. 처음 기술학교에 입학하던 날부터 따지면 꼬박 20년이 걸린 일이었죠. 노점에서 하루하루 버티시던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던 제가
이제는 건물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 무렵 동생 선미도 제 미용실에 합류했어요. 미용사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능숙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매니저로 딱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잘 굴러가던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 재혁은 제가 운영하는 건물 근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도 자주 가게 앞을 지나다니면서 말을 걸어오는 통에 알게 됐어요. 사귀다 보니 저보다 5살이 어리다는 걸 알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딱히 동안이라거나 어려 보인다는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처음 봤을 때는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한두 살 많은 사람이겠거니 했을 정도였어요. 제가 나이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재혁은 제 일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았고 묵묵히 옆에서 챙겨주려는 면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좋았고 결국 재혁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어른들을 처음 뵙게 됐는데요. 첫인상 자리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수야, 우리 재혁이가 5살이나 어리잖아. 그 정도면 신부 쪽에서 뭔가 해오는 게 많지 않겠니? 요즘은 그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예의는 있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첫 인사 자리에서 대뜸 혼수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이라니.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였고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라 일단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데. 지수 씨도 나쁘진 않지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어리니까 그쪽에서 좀 더 맞춰주는 게 맞는 거지. 지수 씨도 그 정도는 이해하지?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혁 씨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혁아, 오늘 어머님 아버님 말씀 첫 인사 자리에서 혼수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 좀 당황스럽더라.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부모님이 원래 좀 직설적이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던데. 당신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살림인데 뭐 어때. 재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넘겼고 저는 그 순간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결혼 전이라 크게 문제 삼진 않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의 요구는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혼집은 당연히 며느리 쪽에서 해오는 거 아니냐는 말로 시작됐죠. 재혁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편을 들었고 결국 제 명의로 된 집을 신혼집으로 내놓게 됐어요. 그걸로 끝이려니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처음엔 가끔 용돈 챙겨드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이 어리다는 걸 이유로 내세우셨죠. 마치 그게 제가 시댁을 부양해야 하는 근거인 것처럼요. 지수야,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하네? 너가 좀 보태줄 수 있어? 어머니, 지난달에도 드렸는데 이번 달도요? 우리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까 그렇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어리다는 게 제가 시댁 생활비를 대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논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재혁은 그때도 어머니 많이 힘드시니까 이번 한 번이라는 말로 저를 달랬고 저는 또 넘어갔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좀 도와드리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매달 생활비를 들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에이, 그냥 드려. 가족인데.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했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연하 남편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그 한 가지 사실이 모든 요구를 정당화하는 만능 열쇠인 것처럼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은 없었죠. 시어머니는 생활비가 모자란다, 병원비가 생겼다, 경조사가 있다는 식으로 매번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서 손을 벌리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지수야, 나 이번에 오랜 친구 만나야 하는데 좀 쪼들리네. 재혁이한테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너가 좀 줘.
아버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냥 적당히. 너가 알아서 줘.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드렸어요. 실은 내색을 하면 남편과 또 싸워야 했고 괜히 제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참은 게 오히려 화를 키운 꼴이었지만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들일수록 요구는 점점 더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해외여행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수야, 우리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 이번에 아버지랑 일본이라도 다녀오고 싶은데 너가 좀 보탬 줄 수 있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건 좀 갑작스럽네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셨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재혁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못 가셨잖아.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해드릴 수 있지. 당신은 지금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당신 그거 못 해줄 형편이야? 재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 논리. 결혼 전에 첫 인사 자리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은 결이었죠. 결국 이 집안이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그때서야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결국 해외여행 경비도 제가 내게 됐습니다. 두 분이 다녀오셔서 좋았다고 하실 때 저는 웃으면서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했고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다짐이 허무하게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미용실 얘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 있는 척 물어보는 정도였죠. 지수야, 가게가 요즘 잘 된다며? 한 달에 얼마나 버니? 어머님, 그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요. 에이, 가족끼리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저는 적당히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2호점은 언제 냈냐? 건물 지분은 어떻게 된 거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 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집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선미한테 연락이 왔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통화 가능해? 왜?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어떤 사람이 우리 미용실 상호명이랑 건물 주소 가지고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그 사람 얼굴도 봤대. 언니 가게 관련 서류를 들고 왔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언니, 혹시 그거 시어머님 아닐까? 선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설마 싶으면서도 어쩐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미용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선미한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고 선미가 전해준 정보를 토대로 조용히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실제로 제 미용실 상호명과 건물 주소를 이용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니셨던 겁니다. 본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재혁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지수 모르게 해야 돼. 그냥 상담만 받아봐. 어차피 지수 가게 잘 되니까 담보로 잡으면 대출 나올 거야. 인감이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번에만 이거 해결되면 엄마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인감 증명서까지 언급했다는 건 단순히 대출 상담을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 명의를 도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것보다 먼저 기가 막혔습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고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제 재산을 어떻게 빼낼지 궁리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돈줄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바로 제역한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시 검토하고 계좌도 정리했죠. 거래처 계약서도 재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제 명의로 도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막아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역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차곡차곡 저장해두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미리 만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용히 상담을 받아뒀고요. 선미도 제 편이 돼서 정보를 모아줬습니다. 언니, 나 오늘 또 이상한 거 발견했어. 어머님이 우리 2호점 근처 부동산에도 들르셨던 것 같아. 건물 지분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셨다는 것 같은데 언니 이름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선미야, 수고했어. 나한테 계속 알려줘. 지금 내가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언니, 많이 힘들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지금은 힘든 걸 느낄 때가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선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저는 몇 달에 걸쳐서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역과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흘러갔죠.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냈고 시어머니도 여전히 저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 뒤에서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수야, 이번에 아버지 환갑인데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 어떨까? 재혁이도 좋아할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일본 여행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번엔 또 환갑 여행. 어머니,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네? 아버지 환갑이잖아. 특별한 날인데 좀 해드리면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 할 말 있어.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뭔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 아니야.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 용돈, 생활비, 병원비, 작년에 일본 여행 경비까지 내가 다 냈잖아. 근데 또 해외여행 얘기가 왜 나와?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부모님이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셨다고? 많이 요구한 게 아니라고? 그럼 적게 요구한 거야? 결혼하자마자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집안에서 쓴 돈이 얼마인지 당신은 알기나 해? 재혁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당신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러면 되잖아.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선을 그어?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 당신이 나한테 처음 말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당신 집안 사정 해결해줄 사람으로 본 거야? 재혁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날 우리는 결혼 후 가장 길고 격한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하기로요. 제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었고 재혁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시어머니가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닌 정황들,
결혼 후 제가 시댁에 지출한 금액 내역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증거로 만들어 나갔죠. 재혁은 그 사이에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을 꺼내기도 했죠. 당신, 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재혁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남편이 어리다는 걸 이유로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해 왔는데 이제는 남편 본인이 직접 그 카드를 꺼내드는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게 정리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죠. 재혁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 왜 나한테 와? 내가 소송 넣었어. 미쳤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충분히 있지. 당신이랑 어머니가 내 명의 이용하려 했던 거, 내 동의 없이 내 재산을 담보로 쓰려고 했던 거 다 증거 있어. 참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 떼먹은 거 있어? 시도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야. 그리고 결혼 후에 내가 이 집안에서 쓴 돈 내역도 다 있어. 용돈, 생활비, 여행 경비 얼마인지 아니? 재혁은 말이 막혔는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집은 절반이 자기 거라면서 버텼어요. 저는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서류를 보면 볼수록 굳어가는 게 느껴졌죠. 이거 다 어떻게 모은 거야? 모을 수 있으니까 모은 거지. 여보, 나 처음부터 이 일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면서 기다렸던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변호사를 쓸 테니 두고 보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 했고 시어머니도 뒤에서 이것저것 압박을 넣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지수야, 이러지 마. 재혁이가 잘못하긴 했어도 그게 이혼까지 할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에이, 미안해, 미안. 어머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인가요? 그렇게 쉬운 건가요? 지수야, 그건 아직도 실행 안 한 거잖아. 그냥 알아본 것 뿐인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니 일을?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길고 긴 소송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80% 이상을 인정받게 됐고 이혼은 확정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날 선미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미야, 끝났어. 언니, 진짜? 어떻게 됐어? 언니가 이겼지. 전화기 너머로 선미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어머니 문제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미용실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손님들이 한창 많은 오후 시간에요.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어머님이 가게 앞에 오셨어. 표정이 심상치 않아. 알았어. 내가 나갈게, 선미야. 너는 그냥 평소처럼 있어. 저는 하던 일을 마저 마치고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중이었죠. 표정이 이미 잔뜩 굳어 있으셨고 목소리부터 크게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기 시작했죠. 지수야, 나 좀 봐야겠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재혁이한테 이혼 서류가 갔다고? 너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니? 내가 이 집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이게 다 너 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우리 재혁이가 너보다 얼마나 어린데 그 어린애를 데려갔으면 그에 맞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손님께 잠깐 실례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흥분하거나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순간을 위해 몇 달을 준비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가 손님들이 가득한 제 미용실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는 손님들이 계신 공간이에요. 일단 앉으세요. 앉긴 뭘 앉아. 내가 왜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해야 해? 너는 우리 재혁이를 버리고 재산까지 다 가져갔다는데. 어머니,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재혁이가 어리다는 말씀, 결혼 전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있잖아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저보다 어린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그게 말이 되냐고 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5살 어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재혁 씨 처음 봤을 때 제 오빠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드님 액면가 생각 좀 하셔야죠. 남편이 고작 5살 어리다는 이유로 제가 신혼집을 해오고 매달 생활비 드리고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려야 했나요? 그 논리가 처음부터 성립이 됐냐고요. 요즘 5살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현실 좀 직시하세요.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한 장씩 천천히 꺼내서 올려놓았죠. 이게 뭐야? 이혼 판결문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확정됐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흔들리는 게 보였죠. 이건 건물 등기고요. 지분 정리도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지분은 이미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잔뜩 올라와 있던 기세가 서류를 볼수록 빠르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너 거라고? 우리 재혁이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네, 다 제 거예요. 어머니가 재혁이 통해서 어떻게 해보시려 했던 부분들 제가 미리 다 정리해뒀어요. 아니, 재혁이가 분명히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이거 다 사기야. 너가 우리 재혁이 꼬셔서 재산 다 빼앗은 거지? 내가 여기다 소송 걸 거야. 두고 봐. 그러세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혁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이었어요. 이거 어머니랑 재혁이가 주고받은 거 맞죠? 여기 보시면 제 인감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내용도 있네요. 이건 명의도용 시도에 해당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소송을 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서류가 있으면 오히려 어느 쪽이 더 불리해지는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 서류만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단골 한 분이 먼저 달려오셨죠. 원장님, 이분 괜찮으세요? 입술이 너무 하얗신데. 저는 바로 선미한테 눈짓을 했고 선미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짚으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부축을 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119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살피기 시작했죠. 보호자 되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관계가 없어요.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네요. 빠르게 봐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가보라고요. 그런데 재혁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 아니야.
당신 이거 책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실려나간 미용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죠. 그때 10년 넘게 다니신 단골 한 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원장님은 남한테 못되게 굴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마도 저 아주머니가 잘못하셨겠죠. 그 한마디에 그제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꾹 참고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다른 손님도 거드셨죠. 맞아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몇 년 단골인데. 그 말들이 그날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재혁과 시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재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처가 쪽 배경이 있다는 식으로 허풍을 쳤던 게 이혼 후에 전부 탄로가 난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딱히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5살 어리다는 걸 그렇게 우려먹더니 결국 남은 게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다는 게 무기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끝내 그게 뭔지 찾진 못했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에 떠밀려서 결혼이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참 후회가 됩니다. 지금 저는 1호점, 2호점, 그리고 새로 문을 연 3호점까지 잘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곁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선미가 있고 오랫동안 함께해준 단골 손님들도 있습니다. 내 기술로 세운 가게, 내 손으로 지킨 재산, 그리고 내 곁에 남은 사람들. 저에겐 그게 인생의 전부이고 저는 그걸로 충분히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